오늘은 게이밍 태블릿 제피러스 Z1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점도 많고 신기한 물건이긴 하지만 정작 제가 쓰고 싶은 물건은 아닙니다. XG 모바일 외장 그래픽까지 구매하셔서 집에서 책상 공간 활용을 위한 초소형 게이밍 본체로 활용하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단독으로 혹은 휴대용 태블릿 용도로 쓰려고 구매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저는 ROG XG 모바일 이 태블릿에 꽂아 쓰는 외장 그래픽은 따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XG 모바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성능과 컨셉이 완전히 달라지는 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다른 리뷰를 참고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매한 Z13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i9-12900H CPU, RTX 3050 Ti 그래픽, 16GB LPDDR5 램, 1TB SSD를 가지고 있고 램 확장은 불가능하며 SSD도 교체만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6:10 비율의 풀 HD 120Hz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56Wh, 랜카드는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는 인텔 AX211, 무게는 키보드 커버 포함 1.54kg입니다. 저는 239만원에 구매했습니다. Z13은 다른 노트북과는 달리 태블릿 형태이기 때문에 기기를 분해해서 내부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같은 일반인들은 못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만 M.2 2230 슬롯에는 접근 가능하며 SD카드 슬롯 하나가 힌지 뒤쪽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게이밍과 고성능 작업용으로 만들어진 디바이스에 램 추가가 안되고 SSD 업그레이드도 제한적인 것은 단점입니다. 노트북의 쿨링은 베이퍼 챔버와 2개의 쿨링 팬으로 하는데요. 뜨거운 바람이 기기 위쪽의 통풍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걸 생각해보면 합리적인 쿨링 디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은 작년에 출시했던 ROG 플로우 X13보다도 더 게이밍스럽습니다. 앞면이야 베젤 얇은 태블릿 모양이지만 뒷면을 보면 시선을 확 잡아끄는 시스루 윈도우가 보이죠. 이 유리창을 통해 내부 기판이 그대로 보이고 심지어 RGB 조명도 들어옵니다. 굉장히 유니크하고 예쁜 디자인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잡하고 게이밍 티가 너무 난다는 사람도 있으니 이건 개인 취향이겠죠. 킥스탠드는 잡고 열 수 있는 손잡이가 달려있고 최대 170도까지 개방됩니다. 힌지의 느낌은 꽤나 짱짱합니다. 서피스랑 비슷해요. 키보드 커버는 바깥쪽과 안쪽 모두 좀 부들부들한 느낌입니다. 이게 알칸타라 재질인지는 확실히 못하겠지만 여튼 그 비슷한 느낌이에요. 태블릿 자체의 두께는 12mm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다른 일반적인 태블릿 컴퓨터들보다는 확실히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상당히 무거운 편이죠. 1.1kg이라고 가볍다고 홍보를 하지만 그건 태블릿 자체만 무게를 쟀을 때 그렇다는 거고 키보드 커버까지 끼운 상태에서는 1.54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쓸 때면 모를까 Z13을 들고 다닐 때 키보드 없이 들고 다니는 건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1.54kg을 정식 무게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다른 소형 게이밍 노트북들과 비교가 되기 시작하죠. 당장 같은 라인업인 ROG 플로우 X13도 이거보다 가볍고 레이저 블레이드 스텔스나 게임투북은 아니지만 스위프트 X 같은 것도 가볍고요. 체급을 좀 올려보면 제피러스 G14도 이거랑 크게 무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키보드를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은 책상 위 공간 활용 측면에선 좋아 보입니다만 이런 투인원 구조가 휴대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포트 구성은 좌측에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는 C타입 포트가 있고 그 아래에는 고무 커버를 벗겨야 나오는 썬더볼트 4 포트와 XG 모바일 외장 그래픽을 PCIe 3.0 판레인에 연결시키는 전용 포트가 있습니다. 사실 ROG 플로우는 이 포트가 핵심이지만 정작 저는 그 외장 그래픽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거슬렸던 게 이 고무 커버인데요. 커버를 열어도 이게 본체에 붙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잃어버리기 딱 좋겠죠. 어디 본체에 끼워 놓아서 보관할 홈이라도 만들어 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USB-A 포트가 한 개 있는데 놀랍게도 구식 USB 2.0입니다. 데이터 전송용으로 쓰기에 느리기 때문에 이건 무선 마우스 USB 꼽는 정도로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 노트북에는 전원잭이 따로 없기 때문에 USB-C 포트 한 개는 충전기가 점유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뭔가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고무 커버를 벗겨야 합니다.
점점 이 커버를 잃어버릴 가능성은 올라만 갑니다. 웹캠은 아주 평범한 720p 웹캠이 전면에 달려있고 후면에도 800만원짜리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화수에 비해서 품질이 썩 좋진 않습니다. 근데 달려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걸로 사진 찍을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전면의 웹캠은 여타 다른 노트북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웹캠의 문제인 게 이게 클릭팬이 위쪽으로 바람이 나오다 보니까 그 마이크가 그 큰 소음을 다 잡아버려가지고요. 잡음이 엄청나게 많이 들려요. 다음은 입력 장치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키보드 커버입니다. 무게가 제법 나가는 만큼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RGB 조명도 들어오고 키 트래블도 1.7mm로 깊은 편입니다. 다른 제피러스 노트북들 키보드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다만 키보드 커버라는 폼팩터 자체에서 나오는 단점이 있죠. 책상 위에 올려놓고 타이핑을 해도 키보드 대기 좀 불안정하고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기에는 더더욱 불안정합니다. 솔직히 타이핑 경험은 일반적인 노트북이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도 재질은 좋은데 크기가 너무 작고요. 터치패드 클릭음도 너무 거슬리게 큽니다. Z13에는 필기를 할 수 있는 펜도 같이 따라옵니다. 제가 투인원 노트북에서 펜을 따로 리뷰하지 않긴 하는데요. 찾아보니까 지터링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그렇게 평가가 좋은 펜은 아니더라고요. 디스플레이는 120Hz 주사율의 16대 10 비율, 13.4인치 풀 HD급 패널을 사용하고 있고 색 영역 sRGB 90%대로 평범하며 밝기는 500니트로 밝습니다. 이게 맘에 드는 점은 엄밀히는 논클리어 디스플레이는 아닌데 디스플레이의 반사율을 낮추는 필름을 사용했는지 빛 반사가 심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주사율 패널치고는 디스플레이 반응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한 게임 테스트에는 그렇게 높은 프레임이 나온 게임이 없어서 잘 체감은 안 됐지만 여기에 민감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예, 참고 쓰시라고. 스피커는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태블릿이니까 이만한 크기의 다른 태블릿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지금 파는 것 중에서는 아이패드 프로, 갤럭시 탭 S8 플러스, 갤럭시 탭 S7 FE 정도인데 그 중에서 갤럭시 탭 S7 FE가 제일 스피커가 별로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비교해도 플로우 Z13의 스피커는 떨어집니다. 내부에 들어갈 부품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태블릿에서 스피커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성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XG 모바일을 제외한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반쪽짜리 벤치마크이긴 합니다만 반대로 말하면 태블릿 자체만 가지고 낼 수 있는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벤치마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100W 정식 어댑터를 사용해서 터보 모드 24도의 실내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댑터 얘기를 빼먹었는데 400g 정도 나가는 100W짜리 PD 충전기입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고 마음에 드는 어댑터예요. 그럼 먼저 CPU 성능을 보겠습니다. 시네벤치 R23에서 터보 모드 전력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CPU 최대 부스트 전력은 100W를 넘어가지만 그 전력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유지되며 그 후에는 50W로 계속 유지됩니다. 이때 CPU의 유지 온도는 75도 정도로 많이 높진 않았습니다. 이때 점수는 멀티 12725점, 싱글 1900점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긱벤치입니다. 싱글 1834, 멀티 13556점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긴 시간 부하를 주는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블렌더 BMW CPU 렌더링 테스트에서는 3분 3초가 걸렸고 PC마크에서는 총점 6979점이 나왔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제가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 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했을 때 3분 39초가 걸렸습니다. 스펙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렌더링에 걸리는 시간이 길었는데 결국 태블릿이라는 제한된 폼팩터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표준화된 프리미어 프로 성능 테스트인 퓨제 벤치마크 4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총점 716점으로 솔직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지는 점수입니다. 엘더레이크 i9을 썼으니 이것보단 높게 나와야 하지 않나 싶어서 몇 번 더 테스트 해봤는데 별다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그래픽 성능을 보기 위해서 3D 마크를 돌려봤습니다. 다이렉트 11 게임 성능을 반영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터보 모드에서 그래픽 11400점, 피직스 24000점 정도로 전력 세팅이 낮기 때문에 3050 Ti 그래픽이지만 일반적인 RTX 3050보다 더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다이렉트 12 성능 벤치마크인 타임스파에서는 그래픽 4300, CPU 8670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00W짜리 어댑터를 쓰지 않고 더 낮은 전력을 사용하거나 배터리를 사용할 때는 점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성능 하락폭이 별로 크지 않고 배터리를 사용할 때 오히려 65W PD 충전할 때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실제 게임 성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이티브 해상도인 1920x1200에서 터보 모드로 측정했습니다. 먼저 엘든링입니다. 이 게임은 프레임 상한이 60fps로 걸려있어서 프레임 비교에 적절한 게임은 아닙니다만 상업 기준 평균 29, 1%로 16프레임이 나왔고 종종 프레임 드랍이 있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 업데이트로 새로 생긴 게임 내장 벤치마크로 측정했습니다. 먼저 10분 정도 게임 플레이를 해서 어느 정도 기기의 온도를 올려놓은 다음 벤치마크를 시행했고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옵션 기준 평균 19.3, 최소 6.8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에서는 최상업, 훈련장 기준으로 평균 70, 1%로 49프레임으로 측정됐습니다. GTA5입니다. 다른 게이밍 노트북에서도 테스트한 최상업에 가까운 옵션 조절을 하고 내장 벤치마크 마지막 자동차 씬에서 프레임 측정했을 때 평균 34, 1%로 21프레임으로 측정됐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울트라, 렌더링 120%, 훈련장 기준으로 평균 58프레임, 1%로 38프레임으로 측정됐습니다. 종합적으로 게임 프레임은 RTX 3050 Ti 중에서 최하위권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인 3050 노트북보다 더 못해요. 근데 이건 예상 가능한 결과죠? 왜냐하면 3050 Ti 중에서 가장 낮은 40W의 TG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테스트 수치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게임 플레이 중에 스터터링이 생기면서 프레임이 떨어지는 현상이 다른 게이밍 노트북들보다 더 잦았습니다. 이는 소음과 발열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CPU의 전력을 낮추다가 생긴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전 보고 있는데요. 전력, 발열, 소음을 보면 배틀그라운드 울트라 옵션을 20분 이상 플레이한 뒤 내부 전력과 온도를 모니터링 해보면 CPU와 GPU의 온도는 60도대로 낮은 편이지만 GPU는 40W 전력을 유지하고 CPU의 전력은 단 13W에 그칩니다. 3050 Ti가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칩이 아닌데도 CPU 전력이 많이 떨어지죠. 45W에서 동작하게 만들어져 있는 CPU를 13W에서 굴리다 보니까 다른 노트북들보다 더 프레임 드랍이 잦은 거 아닌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태블릿의 표면 발열은 일단 키보드 덱은 당연히 발열이 전혀 없어서 만족스러웠고요. 태블릿 자체의 온도를 재보면 뒷면 최대 약 4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표면 발열도 이 정도면 심한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 팬 소음을 들어보면 소음계를 터치패드 위에 올리고 측정했을 때 기준으로 47dB 정도로 게이밍 노트북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조용했고 보통 울트라북 정도의 소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것만 보고 쿨링이 좋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CPU와 GPU의 전력을 적게 썼고 그에 따라서 게임이나 영상 편집 등에서 분명히 성능이 덜 나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걸 온도랑 소음만 보고 쿨링이 좋다라고 판단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태블릿이라는 제한된 폼팩터 안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쿨링은 있을 수 없죠.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이건 56Wh 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요. 옵티머스 모드를 켜고 디스플레이 주사율은 60Hz로 낮추고 성능 모드에서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화면 밝기 50%로 연속 재생했을 때 배터리 타임은 고작 2시간 반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이 방식으로 배터리 테스트를 시작한 다음에 나온 최악의 배터리 타임이에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3번쯤 다시 테스트를 해봤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배터리 타임에 그렇게 기준이 빡빡한 사람은 아닌데 이 결과는 완전히 아웃입니다. 제가 게임할 때 배터리 오래 버텨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영상 보고 문서 작업하는데 4-5시간 이상 정도만 배터리가 가면
전 별 불편함 없이 쓰거든요. 근데 유튜브만 틀어놨는데 2시간 반? 이건 선을 넘었죠. 왜 이게 제피러스 M16이랑 비교해서도 배터리 타임이 훨씬 짧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태블릿은 어떤 이유가 있었던 간에 라이젠 CPU를 사용했었어야 해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태블릿 컴퓨터를 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가벼운 무게, 좋은 디스플레이, 좋은 스피커, 오래가는 배터리, 그리고 적당한 성능입니다. 태블릿을 태블릿 컴퓨터답게 쓰는데 아주 고성능이 필요하진 않죠. 그런데 플로우 Z13은 무거운 무게, 괜찮은 디스플레이, 나쁘진 않은 스피커, 최악의 배터리, 그리고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태블릿 컴퓨터로 생각하고 평가하면 핀트가 어긋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태블릿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노트북, 솔직히 태블릿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보는데 그게 정말로 매력적인가요? 그럼 얘를 소형 휴대용 게이밍 노트북으로 놓고 평가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태블릿으로 놓고 평가할 때는 굉장히 높은 성능이었던 이 노트북 성능이 갑자기 초라하게 보입니다. CPU 성능 자체는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XG 모바일 없이는 그래픽 성능이나 그래픽과 CPU 성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기대만큼 높은 성능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휴대성 측면에서도 ROG 플로우 X13, 레이저 블레이드 스텔스, 스위프트 X 같은 고성능 소형 노트북들에 비해서 더 무겁고 제피러스 G14 같은 본격 소형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해도 사실 무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작은 게이밍 노트북을 원한다면 신형 제피러스 G14를 기다리는 게 맞죠. 그러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입니다. 바로 XG 모바일을 구매해서 책상 위의 공간을 매우 적게 차지하는 초소형 본체로 사용하는 거죠. 이건 제가 그렇게 안 써봐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물론 XG 모바일을 밖에 들고 나가려는 순간 다른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해서도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생기지만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치명적인 문제는 이 노트북은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고 한국에 판매하고 있는 모델은 16기가 램 모델밖에 없다는 겁니다. 16기가의 램은 아직까지는 게임만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으나 뭔가 추가적인 멀티태스킹을 하거나 생산적인 작업을 한다면 절대 넉넉한 메모리가 아니죠. 이걸 데스크탑 대용의 메인 컴퓨터로 사용하기에 제일 찜찜한 부분이 바로 이 메모리 용량입니다. 거기다가 SSD 규격도 일반적인 규격이 아니라서 저장 장치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제약이 크고요. 이런 점에서 제가 Z13을 메인 디바이스로 사용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애매한 점이 많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투인원이라는 폼팩터에 이끌려 Z13 사고자 하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저는 안 말릴 겁니다. 적어도 막 사지 말라고 해야 할 만큼 나쁜 물건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경량형 게이밍 노트북 대신 이걸 사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매우 작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가격을 주고서 말이죠.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